안녕하세요. 전 한국천문연구원장 블랙홀 박사 박석재입니다. 이번에도 블랙홀 천체 물리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펜로즈라는 분, 로저 펜로즈라는 분은 이쪽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라는 두 명문이 있다고 하죠. 그 케임브리지에 스티븐 호킹이 있다면 옥스포드에는 로저 펜로즈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걸 계기로 오늘은 그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저서 블랙홀이 불쑥불쑥에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여기에는 가짜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우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박사고, 가끔 흥분하면 이렇게 시커멓게 그 안경이 바뀌어서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를 따라다니는 두 청소년이 있어요. 그 여자 어린이는 김은하고 남자 어린이 이름은 최신성입니다. 김은하 이름은 물론 은하 갤럭시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사실 최신성보다 훨씬 낫지도 않은데 항상 자기가 신성이보다는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가씨예요. 그 다음에 최신성 이름은 초신성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SF를 쓸 때도 남자 주인공 이름을 최신성이라고 했어요. 코리안 페스트라는 SF였습니다. 근데 이 최신성 군도 이제 굉장히 블랙홀을 알고 싶어하는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도대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름만 듣고 벌써 겁먹고 그만 봐야 되겠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안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언뜻 들으면은 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더 멋있는 것 같죠. 특수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이왕이면 검사보다 특별 검사가 더 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은 그렇지 않아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에만 맞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으로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이론이겠어요? 특수한 경우에만 맞는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 일반적으로 맞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어려운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쥐리 공과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10년간 연구를 해서 1915년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방정식 하나로 다 표시됩니다. 끔찍하게 생겼죠. 이 방정식 안에 별이 어떻게 진화하고 막판에 어떻게 중력 붕괴를 하나, 우주는 어떻게 빅뱅 후에 진화하나, 모두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1번 과학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2번 문제를 풀 종이가 없어서, 3번 재미가 없어서, 4번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대체로 사지선다형은 긴 것이 답이죠. 사실 상식과 거리가 먼 어려운 이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기를 도와준 수학자하고 이거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당신하고 나 말고 또 있을까?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1916년에 편지를 받습니다. 독일의 슈바르츠 실트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당신 방정식 내가 풀었다 하고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사실 그 답은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수학적으로 푸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슈바르츠 실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는 독일의 그 천체물리학자였는데 1차 세계대전에 막 종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고 어쨌든 아인슈타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구했는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실험은 지구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슈바르츠 실트가 푼 답을 보면 이렇게 해가 있으면 해 주위에서 이렇게 빛이 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블랙홀이 이 해가 그래서 마치 해가 이 지나가는 빛을 끌어당긴 것처럼 빛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 각도가 이 바로 그 태양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 1800분의 1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금 휘는 거죠. 1800분의 1도. 1도라는 각도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1800분의 1도면 정말 작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걸 증명해야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1919년에 아프리카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개기일식이 뭡니까?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니까 지구에서 보면 해 주위에 별들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 낮에는 해가 너무 밝으니까 별들이 안 보이는데 달이 해를 가리니까 컴컴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컴컴해진 그 낮 하늘에 옆에 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별들을 사진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그 별들이 밤에 보일 때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밤하늘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만일 그 별빛이 오면서 휘었다면 지구에서 봤을 때 뭔가 자리가 이동을 해야죠. 마치 굴절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컵에다가 젓가락을 꼽아 놓으면 젓가락이 꺾어져 보이죠. 젓가락이 꺾어져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휘어온 것을 관측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1800분의 1도밖에 안 휘는 걸 관측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영국의 아주 대천문학자가 관측단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너무 과장되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만약 해 주위에서 이렇게 빛이 휘었다 하면은 빛이 이렇게 휘었다 하면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빛이 휘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빛의 굴절 때문에. 그러니까 별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주위에서 멀어져 보인다는 거죠. 해 바로 옆에서 1800분의 1도만큼 각도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걸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관측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긴급 타전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옳았다, 이제 그러한 특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해 주위에서 1800분의 1도의 그 각도만큼 휘었단 말이에요. 왜 휘었느냐?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해가 그 상태에서 더 작아지면 이 질량 유출이 없고 그대로 작아지면
표면 중력은 더 강해집니다. 더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더 많이 휘어야 합니다. 아까는 1800분의 1도였는데 해가 많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더 많이 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학생들이 아유 해를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건 상상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게단켄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데 독일어에 생각하다 게단켄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게단켄 익스페리먼트 사고 실험. 이 사고가 났다 그 액시던트가 아니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고. 그래서 이게 상상하는 실험이라고 그래요. 상대성 이론 중에는 꼭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 블랙홀이 이론상으로 더 작아들면 빛이 더 많이 휘겠죠. 근데 마침내 우리 해가 반지름 3km가 되면 빛이 휘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빨려서 들어가 버려요. 야, 그런 천체가 어딨어? 빛이 왜 휘고 빨려 들어가? 우리 달빛은 직진한다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 동의를 안 해요. 아니 무슨 해를 반지름 3km로 만들어. 지금 해가 얼마나 커요? 해가 약 7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구 100배 커요. 태양의 그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70만 킬로미터를 3km로 만든다고? 그냥 이렇게 쫙 쥐어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태양이 유체잖아. 저거 사실은 플라즈마라는 어려운 액체거나 하여튼 고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쥐어짜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해를 3km로 만드는 건 우리 지구를 9mm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9mm. 이게 1cm가 안 돼요. 지구를 요만하게 만들면 블랙홀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블랙홀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1968년이나 돼서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쪼그라든 별, 얼어붙은 별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영어로 frozen star 그러니까 꼭 난 아이스크림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collapsed object라고 그랬어요. 붕괴된 별. 이름이 없었어요. 블랙홀이.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지구를 이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이론은 맞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연과학이 뭐냐? 자연을 설명하는 거다. 근데 이 우주에 그렇게 쫄아붙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블랙홀이 미운오리 새끼가 돼요.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한 50년 세월 동안 잊혀졌다가 미리 말씀드리면 화려한 백조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블랙홀을 어떻게 찾습니까? 빛도 빨아들이니까 시커먼데 시커먼 블랙홀이 컴컴한 우주 공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우주에는 많은 쌍둥이 별이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태어난 쌍둥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별이 먼저 죽어요. 사람도 너무 살찌면 오래 못 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태어나도 더 질량이 큰 별이 죽는다는 말은 빛을 잃어버리고 쪼그라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면 중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가 블랙홀이 되면 옆에 있는 멀쩡한 별을 빨아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블랙홀 옆에 있는 별을 이렇게 쭉 빨아들인 물질이 바로 도착하질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모든 쌍둥이 별은 서로 돕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천체도 가만히 있는 두 천체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가만히 있으면 둘이 중력 때문에
금방 이렇게 합쳐서 떡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두 천체는 돌게 돼 있는데 이쪽 블랙홀이 이별을 쭉 빨아들이게 되면 그 물질이 쭉 빨려서 들어갈 때쯤 되면 그 블랙홀은 이렇게 돌아서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쭉 빨아들이게 되면 그 물질이 블랙홀 옆에 가서 이렇게 차곡차곡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원반이 형성돼요. 그걸 유입 원반이라고 그래. 유입되는 물질이 이렇게 원반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물질이 쭉 빨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블랙홀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면서 빨아들이니까 블랙홀로 바로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원반을 형성하면서 차곡차곡 들어가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과정에서 이 쭉쭉 빨아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요. 이 원반이. 그래서 그 원반에서 거의 X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전파 중에 적외선부터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질수록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높은 X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만화를 보시면 멀쩡한 별을 블랙홀이 지금 옆에서 빨아먹고 있어요. 거기서 X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멍청한 이제 신성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X선이 나오니까 지금 갈비뼈가 보이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은하가 블랙홀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는 저 쌍성에서 X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만화는 우습기도 하지만 의미를 알고 봐야 저게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선을 가지고 한번 처음에 위성을 올려봤더니 에이 X선을 내는 천체가 어디 있겠어, 뭐 많아야 뭐 한두 개겠지 했는데 300개를 넘게 찾습니다. 처음 올라간 우후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후르라는 그 아프리카 스와힐리 말인데요, 그것이 올라가서 300개를 넘게 찾아요. X선 되는 천체가 이렇게 많아? 그럼 블랙홀도 어딘가 있겠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조자리 X1, 그 유명한 블랙홀 그 후보가 있어요. 백조자리 X1이란 말은 백조자리에 X선을 내는 후보 첫 번째 거, 그런 뜻입니다. X2, X3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은 있구나. 그래서 블랙홀이 다시 이제 화려한 그 백조로 태어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항성 진화 이론이 없었는데 중성자성이라는 별이 발견됐어요. 한 10km 돼요, 반지름이. 20km. 그러면 야, 옛날에 3km가 너무 작다고 A가 엉터리하고 버렸는데 중성자성은 반지름이 10km, 20km가 됩니다. 그 조금만 더 작아지면 되겠네. 그럼 옛날에 괜히 버렸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1960년대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존 아치발트 휠러라는 유명한 블랙홀 천문학자가 블랙홀이라고 부르자. 왜 블랙이야? 빛이 안 나오니까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빛이 와야 내가 보는데 빛이 안 나오니까 블랙일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빛조차 빨아들이는데 뭐를 못 빨아들이겠어요? 우리 생활에 쓰는 냉장고, 세탁기 다 빨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구멍일 거 아니에요. 뭐든지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구멍처럼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블랙 홀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블랙홀은 이상한 그 물리적 성질을 가져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 블랙홀이 있는데 신성이가 이제 점프해서 들어간다고 쳐봐요. 옆에서 이제 은하가 5, 4, 3, 2, 1 번지 그러면 이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신성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고 이제 비명을 지를 거 아닙니까? 비명을 지르는데 사실 이 그림은 옆에서 봐서는 안 돼요. 옆에서 보면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림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은하가 내려다보면 하고서 1초 뒤, 1분 뒤, 1시간 뒤, 하루 뒤 이렇게 떨어지는데 점점 초신성이가 멈춰요. 멈춰서 한 평생을 기다려도 블랙홀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마치
블랙홀 주위에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시면 별 주위에서는 10분인데 밖에 나오면 뭐 예를 들면 며칠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시공간을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엘리베이터를 잡아당기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과를 밖으로 던져. 사과를 5초마다 하나씩 밖으로 던져요. 이게 엘리베이터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과를 5초에 한 번씩 던지면 밖에서 받는 사람은 10초에 하나씩 받을 수 있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5초마다 하나씩 던졌지만 던지고 빨려 들어가면서 5초가 지나서 던지면 밖에서 받는 사람은 10초 만에 받을 수 있죠. 시간의 지연이 일어나요. 그 시공간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한 사과라는 것이 빛의 시그널이죠. 빛의 신호가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그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에 접근하게 되면 시간이 밖에서 보면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광속이 어디서나 광속이에요. 그래서 블랙홀 주위에서는 빛이 광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광속으로 나가니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SF 작가들 가만히 보니까 마치 시간이 정지하는 것 같으니까 늙지도 않네. 쌍둥이가 있으면 한 쌍둥이가 이쪽에서 늙어 죽어도 밑에 내려간 쌍둥이는 늙질 않네. 야, 그거 잘됐다. 시간을 벌면서 가는 시간 통로로 쓰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벌레구멍입니다. 웜홀 하면 멋있는 학술 용어 같지만 저기서 웜홀, WORM이 영어로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로 얻어맞은 이래로 이 물리학자들은 또 천문학자들은 꼭 사과로 중력을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유명해졌죠. 중력하면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속에 있는 벌레구멍까지 학술 용어가 된 거예요. 원님 덕에 나발 부른 거죠. 그래서 벌레구멍이라는 아주 신기한 학술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과 블랙홀을 이렇게 연결하면 사과 표면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구멍이 있으니까 시간 잘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블랙홀은 들어가기는 쉽죠. 빨리 들어가니까.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반대편 입구가 블랙홀인데 출구도 블랙홀이야. 그러니까 SF 작가들이 발명을 합니다. 그쪽은 좀 뭐든지 나가는 화이트홀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뭐든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는데 뭐든지 내보내는 화이트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직은 SF예요. 증명이 된 적도 없고 이론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블랙홀과 웜홀은 답이 있어요. 아까 그 어려운 방정식을 풀면 블랙홀하고 웜홀을 기술하는 답이 나오지만 화이트홀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홀은 SF고 블랙홀과 웜홀은 사이언스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너스로 유명한 블랙홀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73년에 미스너 톤 윌러가 쓴 책입니다. 50년 된 책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봐야 되는 훌륭한 명작이에요. 제목이 그래비테이션, 중력입니다. 근데 표지가 뭘까요? 사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책 중에 한 페이지를 보면 웜홀, 그 답이 이렇게 그래프로 딱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웜홀은 답이 있습니다. 웜홀부터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블랙홀과 웜홀은 답이 있고 화이트홀은 SF입니다. 그래서 이 웜홀을 갖다가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건너가는 다리, 브릿지가 다리죠. 아인슈타인과 로젠이라는 사람이 풀어낸 다리라는 학술 용어를 씁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블랙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블랙홀 박사 박석재였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만나요.